남편은 VIP 산부인과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가 수납하러 나간 사이 수간호사가 제게 다가와 남편이 짐승 같은 놈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서류에 적힌 낙태 수술 동의자의 이름을 보고 저는 이지훈과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하늘은 수정처럼 맑았고 저는 강남의 한 고급 산부인과 VIP 대기실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쉬폰 원피스 아래로 제법 불러온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레몬그라스, 아로마 오일 향기,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 그리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은 마치 병원이 아닌 고급 리조트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남편 지훈 씨는 방금 저를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히고는 덥지도 않은 제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손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세심한 행동과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에 맞은편에 앉은 젊은 여성들은 부러움 섞인 속삭임을 나눴고 다른 임산부들은 자기 남편의 옆구리를 툭 치며 그를 좀 배우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여기서 잠시 쉬고 있어. 내가 가서 진료비 계산하고 당신에게 줄 영양제도 받아올게.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기 두뇌 발달에 아주 좋다고 하셨어. 하얀 와이셔츠에 각 잡힌 그의 넓고 든든한 뒷모습이 복도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차올랐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3년,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끝에 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애지중지했습니다. 요리부터 설거지까지 집안의 어떤 일에도 제가 손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마 전생에 나라를 구했기에 이 생에서 이렇게 완벽한 남자를 만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모든 여자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도 없을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대기실은 어느새 한산해졌고 저는 홀로 앉아 아기에게 지어줄 이름을 몽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간호사 복장을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강은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격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눈가에는 전에 몇 번 마주쳤던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려던 찰나 강수간호사는 이상할 정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로 제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누가 볼까 두려운 듯 주위를 살피더니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떨리는 그녀의 손길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녀는 제 귀에 바싹 다가와 떨리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마치 날카로운 바늘이 고막을 찌르는 듯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이 더는 침묵을 허락하지 않네요. 사모님 남편의 그 점잖은 모습, 절대 믿지 마세요. 당신 남편, 짐승 같은 놈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가의 미소는 사라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충격으로 닿는 듯 했습니다. 제가 손을 빼내며 당신 미쳤냐고, 무슨 망언이냐고 소리치려던 순간 강수간호사는 재빨리 가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빠르게 넘겨 제 얼굴에 바싹 들이밀며 비통함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똑똑히 보세요. 당신과 매일 밤 한 침대에서 잠드는 그 인간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보시라고요. 병원 복도 구석에서 급하게 찍은 듯한 사진 속 조명은 다소 어두웠지만 저는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지훈 씨였습니다. 그 체격, 그 와이셔츠.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저와 함께 있을 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잔인할 정도로 차갑고 살기등등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쓴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초췌하게 겁에 질린 그녀를 수술실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강수간호사는 저를 아예 실신시킬 작정이었는지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정확히 한 달 전 10월 15일이었어요. 저 인간이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뱃속에 아이를 처리했어요. 그 아가씨는 아이가 벌써 4개월이라 형체도 다 갖췄다며 제발 살려달라고 울며불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 인간은 차갑게 말하더군요. 나와서 뭐하게? 내 인생에 걸림돌 만들지 마. 제가 저 인간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는 건 평생 의료계에 종사하면서 자기 핏줄에게 그렇게까지 잔인한 남자는 처음 봤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이 아찔하고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귀는 멍멍해지고
강수간호사의 말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제 머릿속을 쿵쿵 울렸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그녀는 낡은 진료 기록 서류를 찍은 사진 하나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수술 동의자 서명란, 시커먼 글씨가 제 눈에 사형 선고처럼 박혔습니다. 환자, 김유진, 생년월일, 199X년. 그 이름, 그 생년. 왜 이렇게 가슴 아프도록 익숙하고 왜 이렇게 뼛속까지 시리도록 씁쓸한 걸까요? 유진은 바로 제 착하디 착한 동서, 남편의 남동생 아내였습니다. 제가 항상 선물도 챙겨주고 친자매처럼 비밀 이야기를 나누던 바로 그 동서였습니다. 제가 공들여 쌓아 올린 분홍빛 세상이 순식간에 산산조각나 수천 개의 파편이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지훈 씨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가짜 햇살 같은 미소와 함께 오렌지 주스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얼굴 앞으로 주스를 내밀며 다정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시원하게 한 잔 마셔. 당신 목 아플까봐 얼음은 빼달라고 했어. 저는 황금빛 오렌지 주스를 보고 이내 그의 다정함이 넘쳐 흐르는 잘생긴 얼굴을 보았습니다. 순간 맹렬한 구역질이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소에 입덧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혐오감이었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위선과 마주했을 때 위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경멸감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남은 이성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를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가야 했습니다. 숨 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피곤한 척 힘없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 좀 어지러워. 혈압이 떨어진 것 같아. 우리 그냥 집에 가요. 지훈 씨는 그 말을 듣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주스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황급히 제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내 힘들었구나. 너무 오래 기다려서 그런가? 그래, 바로 가자. 집에 가서 내가 맛있는 전복죽 끓여줄게. 그는 저를 차까지 부축했습니다. 모든 손길은 여전히 보물을 다루듯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손길이 제 몸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수천 마리의 개미가 피부 위를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고급 세단의 문이 닫히고 우리는 바깥의 소란스러운 세상과 분리되었지만 동시에 저는 숨막히는 공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새 가죽 시트 냄새와 지훈 씨의 익숙한 남자 향수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토록 좋아해서 매일 밤 그의 품에 파고들어 킁킁거리던 그 향기가 이제는 역하고 비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차는 붐비는 서울의 거리를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들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억지로 안으로 삼키며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꿰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제 뇌는 모든 성능을 발휘해 과거의 조각들을 맞추었고 그것들은 무섭도록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저는 한 달 전 15일 수간호사가 언급했던 바로 그 운명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지훈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부산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큰 계약이 생겨 3일간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밤을 새워 그의 여행 가방을 싸고 셔츠 한 장 한 장을 다려주며 식사 잘 챙겨 먹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 동서 유진이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이 소식이 없어 한약을 지어 먹어야 하니 며칠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진하게도 그것이 우연의 일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동서에게 힘내서 치료 잘 받으라고 격려하며 그녀의 부모님께 드릴 과일 바구니까지 보냈습니다. 3일 후 지훈 씨는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줄 인부복부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의 장난감까지 온갖 선물을 사왔습니다. 그는 저를 껴안으며 제가 보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놓쳤던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가 이제 와서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날 밤 지훈 씨는 평소처럼 더러워진 옷을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장 때 입었던 회색 정장을 몰래 욕실로 가져가 직접 손빨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잠에서 깨 화장실에 가다가 그가 낑낑대며 옷을 비비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뭐하냐고 묻자 그는 깜짝 놀라며
와인을 쏟았는데 얼룩이 오래되면 지우기 힘들까봐 바로 빠는 거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세상에, 저는 그 어설픈 변명을 그렇게나 맹목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가 더러운 흔적, 병원 냄새, 죄악의 냄새를 지우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동서를 데리고 그 끔찍한 짓을 저지른 후의 말입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가 저를 고통스러운 회상에서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지훈 씨는 운전을 하면서 다른 손으로 제 배를 쓰다듬으려 하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아빠 아들, 오늘 착하게 있었어? 엄마 아프게 발로 차진 않았지. 증오심을 품은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이었을까요? 저는 몸을 움츠리며 그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지훈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손은 허공에서 머뭇거렸고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서야, 왜 그래? 내가 아프게 했어? 저는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배를 감싸쥐며 아픈 척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 아랫배가 방금 콕 쑤셨어. 당신 만지지 마. 의사 선생님이 유산기가 있으니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단 말이야. 유산기라는 말은 지훈 씨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그를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그는 황급히 손을 걷어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그 당황한 눈빛 속에 제 뱃속 아이에 대한 순수한 걱정뿐만 아니라 무언가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죄지은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다른 생명의 피에 손을 담갔다가 이제 그 업보가 자신의 아이에게 돌아올까 전전긍긍하는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인과응보라는 법칙을 그는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욕실로 달려가 샤워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쏟아지는 물소리가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키게 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수축하며 아파오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눈물은 차가운 물줄기와 섞여 짰습니다. 5분이 지나고 저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제 뺨을 2번 세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세수를 하고 붉게 충혈되었지만 날카로운 빛을 띤 눈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지금 우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내 아이를 지키고 나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기 위한 날카로운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 씨는 평소처럼 잠들기 위해 레드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저를 안으려고 팔을 뻗었지만 저는 배가 불러서 옆으로 눕는 게 편하다는 핑계를 대며 기다란 바디 필로우를 우리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규칙적인 코골이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남편의 숨소리를 하나하나 세며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 남자는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이제는 그의 옆에 눕는 것이 마치 맹수 옆에 눕는 것처럼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지훈 씨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가 항상 침대 머리맡에 두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화면에 불빛이 번쩍이자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잠금 화면이 나타났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제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지난 3년간 그가 사랑의 증표처럼 비밀번호로 사용해왔던 바로 그 날짜였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붉은 글씨가 제 뺨을 후려치는 것처럼 나타났고 제 손은 격렬하게 떨려 하마터면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우리 결혼기념일 그리고 아이의 예정일을 차례로 입력해봤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그는 어느새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었고 저 바보 같은 아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미친 듯이 고통스러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얼마 전 온 가족이 성대하게 축하해줬던 유진이의 생일을 떠올렸습니다. 제 손가락이 떨면서 숫자 1208을 눌렀습니다. 찰칵. 잠금 해제음은 아주 작게 들렸지만 지금 제게는 귓가에서 총성이 울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메인 화면이 나타나며 적나라하고 잔인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과 메시지를 빠르게 훑어보았지만 모든 것이 깨끗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훈 씨는 정말이지 모범적인 남편의 탈을 쓴 교활한 여우였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직감이 저를 사진 앨범으로 이끌었습니다. 제 눈은 강동구 부동산 프로젝트라는 매우 전문적인 이름의 앨범에 멈췄습니다. 이 앨범은 또 다른 보안 장치로 잠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1208을 입력했고 앨범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설계 도면이나 도시 계획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의 은행 이체 내역을 캡처한 수많은 사진과 더욱 끔찍하게도 호텔에서 찍은 흐릿한 셀카 몇 장이 있었습니다. 조명은 어두웠지만 저는 남편의 맨 어깨 옆에서 만족감에 눈을 감고 있는 유진이의 얼굴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역겹게 만든 것은 그가 메모장에 적어놓고 캡처해둔 글이었습니다. 10-15 아기 고양이 데리고 가서 혹대고 옴. 500만 원 들었지만 속 시원하네. 우리 집 멍청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 진짜 바보 같아. 저는 제 핸드폰으로 모든 증거를 촬영했습니다. 차가운 손으로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날 멍청이라고 불렀지. 내가 엄마의 복수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도마와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건조하고 차갑게 들렸습니다. 계란 프라이와 베이컨의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평소라면 지훈 씨가 아내 솜씨 좋다며 칭찬했을 그 냄새가 오늘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속을 뒤틀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전자레인지 유리에 비친 제 얼굴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먹잇감이 의심하지 않도록 순진하고 행복한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지훈 씨가 침실에서 나와 기지개를 켜며 하품을 했습니다. 그는 다가와 뒤에서 제 허리를 껴안고 어깨에 턱을 올리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우리 아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아기 건강하게 좀 더 자지. 저는 순간 움찔했지만 애써 감추고 그의 손을 풀어내며 돌아서서 식탁에 음식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익숙해져서요. 씻기 전에 앉아서 먹어요. 출근 시간 늦겠어요. 지훈 씨는 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계란을 자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곤 전혀 없는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따뜻한 임산부용 우유컵을 만지작거리며 그의 점잖은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제 병원에서 기다리는데 동서랑 정말 닮은 여자를 봤어요. 지훈 씨는 고기를 입으로 가져가다 순간 멈칫했습니다. 포크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잘못 봤겠지. 유진이 지금 친정에서 몸조리 중인데 거기 있을 리가 없잖아. 저는 우유를 살짝 저으며 평탄한 목소리로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그의 심장을 꿰뚫듯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가족계획과로 들어가더라고요.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럽고 얼굴도 창백하고 어떤 남자가 부축해주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니까 그 남자 뒷모습이 당신이랑 똑같던데. 컥컥. 지훈 씨는 심하게 사례가 들렸습니다. 미처 삼키지 못한 커피가 역류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기침을 했고 떨리는 손 때문에 유리 테이블 위로 물컵을 엎질러 물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지를 뽑아 그에게 건네며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왜 그래요? 천천히 마시지. 뭘 그렇게 놀라요? 꼭 못 찔리는 사람처럼. 지훈 씨는 입을 닦으며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정상적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자꾸 이상한 소리 할래? 밥 먹는데 병원 얘기는 왜 꺼내? 재수없게. 그리고 내가 회사 일로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남 부축해 줄 시간이 어디 있어. 저는 조용히 그가 방금 떨어뜨린 유리컵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속으로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의 과민한 반응, 눈빛 속에 감출 수 없는 당혹감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젯밤에 본 사진들보다 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유리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유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제 안의 마지막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굳어있는 남편의 등을 똑바로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해본 소리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어서 출근해요. 늦겠어요. 지훈 씨는 황급히 일어나 서류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문을 나섰습니다. 심지어 매일 아침 하던 아내와의 작별 키스도 잊은 채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뒤로 그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혹은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죄인의 공포였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돌아와 미처 닦지 못한 물웅덩이를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마음껏 두려워해, 지훈 씨. 이건 아직 가벼운 전주곡에 불과하니까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야. 주말 꿀처럼 노란 햇살이 거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태우고 시어머니인 최 여사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정기적인 효도 스케줄에 따라서였습니다. 조용한 골목 안에 위치한 화려한 부겐빌레아가 만발한 3층짜리 단독주택. 한때는 제 두 번째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이제는 소름 끼치도록 음산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구석에 세워진 유진이의 스쿠터가 보였습니다. 귀하신 동석께서도 와 계셨던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행복한 가족이라는 연극의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와 있었던 것이겠죠. 최 여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달려나와 우리를 맞았지만 그 눈빛은 재빨리 제 배를 훑고는 의미심장하게 지훈 씨를 향했습니다. 왔구나 얘들아. 덥지? 어서 들어와. 우리 며느리 몸보신하라고 내가 삼계탕 푹 고아놨다. 저는 시어머니께 미소로 인사하며 착한 며느리 역할을 한 뒤 손발을 씻겠다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1층 화장실은 사용 중이었습니다. 저는 2층으로 올라가려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부엌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저는 숨을 죽인 채 차가운 나무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최 여사님과 유진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유진이 손에 갈색 종이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호와 걱정이 뒤섞여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자, 받아라. 이거 내가 일부러 사람 시켜서 좋은 데서 지어온 한약이야. 마시고 기운 차려야지. 속에 있는 오로케케를 다 빼내야 몸이 깨끗해지는 거야. 유진이는 훌쩍이며 억울함과 어리광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무서워요. 만약에 형님 민서 이 알게 되면 전 어떻게 살아요? 아주버님, 지우는 괜찮을 거라고만 하시는데 전 불안해요. 최 여사님은 혀를 차며 그 목소리는 차가운 계산 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알긴 뭘 알아. 걔 순진해서 아무것도 몰라. 네가 입만 다물면 돼. 그 일은 사고였어. 남자들 다 한 번씩 바람 피울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뒤처리를 잘하는 거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한마디 한마디 제 심장을 칼로 저미듯 덧붙였습니다. 약 마시고 나면 봉지는 아무도 못 보게 잘 숨겨. 특히 민서. 걔 지금 임신해서 예민하잖아. 알려지기라도 하면 이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져 나갈 정도로 옷자락을 세게 움켜쥐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존경했던 시어머니 입만 열면 저를 내 딸이라 부르던 분, 항상 제 간식을 챙겨주시던 그분이 사실은 제 행복을 살해한 공범이자 조력자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동서와 바람을 피운 것, 심지어 그 핏줄을 없애버린 것까지도. 하지만 그녀는 소위 가족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고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에 저는 그저 외부인이자 아이를 낳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의 불륜 상대인 유진이야말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구역질을 억지로 삼키고 심호흡으로 평정을 되찾은 뒤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소리에 부엌 안의 대화는 즉시 끊겼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왔을 때 유진이는 거실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애써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인사했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시원하게 사과 드세요. 저는 그녀를 그 순진무구한 죄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경멸감이 치솟았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동서도 왔구나.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몸보신 좀 해야겠네. 우리 여자들은 자궁이 제일 중요하잖아. 제 의미심장한 말에 유진이는 깜짝 놀라 과도를 든 손이 떨려 하마터면 손을 벨 뻔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최 여사님은 당황하며 딴청을 부리듯 테이블 위에 꽃병을 정리했습니다. 시댁에서의 점심 식사는 숨 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가짜 가면을 쓰고 즐거운 듯 웃고 떠들었지만 눈빛으로는 서로를 조금씩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친한 친구가 추천해준 태아보험 고급 패키지에 가입해야 한다며 계약금을 내야 하니 부부 공동 통장 카드를 달라고 지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빠르게 다른 곳을 향했고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이체해 줄게. 당신은 제일 좋은 걸로 고르기만 해. 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임신한 사람이 컴퓨터 들여다보면 눈 나빠져. 그의 어설픈 회피는 제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저는 애교를 부리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 제 손으로 직접 결제해야 좋은 기운을 받죠. 카드 줘요. 부부 사이에 뭘 그렇게 숨겨요. 제 합리적인 이유를 거절할 수 없었던 지훈 씨는 마지못해 은행 앱이 로그인된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재빨리 잔액 조회와 거래 내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발에 힘이 빠져 하마터면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부부 공동 적금 통장. 우리의 땀과 눈물이 담긴 지난 5년간의 결실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기 위해 모아둔 2억 원이라는 돈이 이제는 몇십만 원의 푼돈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을 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창구 현금 인출이라는 글자와 함께 특정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확히 2주 전 유진이가 몸조리하러 가기 직전의 시점이었습니다. 제 몸에 피가 차갑게 굳는 것 같았습니다. 2억 원. 우리 부부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재산이 눈 깜짝할 사이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지훈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는 척하고 있었지만 두 귀는 방 안의 동태를 살피느라 쫑긋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그 떳떳하지 못한 모습은 제 추측이 맞았다는 것을 더욱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의 대가를 지불하거나 더 최악의 경우 그 잔인한 낙태 수술 후 내연녀에게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폭발하려는 분노를 억지로 억누르고 재빨리 거래 내역 화면을 캡처해 제 비공개 SNS 계정으로 보낸 뒤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훈 씨에게 스마트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통장에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분명히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걱정으로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 씨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달려와 스마트폰을 받아들고는 허점투성이의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당신한테 말하는 걸 깜빡했네. 얼마 전에 친구가 급하게 은행 대출 막아야 한다고 해서 빌려줬어. 다음 주에 바로 갚겠다고 약속했어. 이자도 꽤 쳐준다고 하더라고. 우리 아기 분유값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했지. 터무니없을 정도로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계약서도 없이 2억이나 되는 돈을 급하게 빌리며 계좌 이체 대신 현금으로 인출해달라고 할까요? 저는 믿는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알아서 잘하겠지만 우리 아기 돈 잃어버리게 하진 말아요. 요즘 사기꾼들 많잖아요. 지훈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를 품에 안고 다독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모든 건 다 당신이랑 우리 아기를 위해서야. 그의 팔이 저를 꽉 안았지만
저는 오직 역겨움만을 느꼈습니다. 2억 원.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었고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다른 여자를 위해 잔인하게 던져버린 것입니다. 당장 내일. 저는 흥신소에 연락해야 했습니다. 그 돈이 정확히 어디로 갔고 무엇으로 변했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저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훈 씨 옆에 누워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마치 독사 옆에 누운 것처럼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증발해버린 2억 원의 이미지와 유진이의 위선적인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가슴이 바위에 짓눌린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 씨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미리 준비해둔 대포폰으로 인터넷에서 찾아낸 평판 좋은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분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제 요구사항을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거액의 돈의 행방과 제 남편의 동선을 추적하고 싶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비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보안 메신저 앱을 통해 정보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 씨의 차량 번호, 유진이의 친정집 주소, 그리고 어제 몰래 찍어둔 은행 거래 내역 캡처 사진을 보냈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후 저는 모든 연락 기록을 삭제하고 소파에 멍하니 앉아 창밖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제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행복의 껍데기를 제 손으로 부수는 것과 같다는 것을.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의 권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저녁, 지훈 씨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손에는 붉은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오늘 새로운 계약을 성사시켜서 일찍 퇴근했어. 우리 두 사람 데리고 맛있는 고기 구워 먹으러 가려고. 저는 그의 손에 들린 화려한 꽃다발을 보며 사라진 2억 원을 떠올렸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어머, 우리 남편 정말 센스 있네. 마침 고기 먹고 싶었는데. 얼른 씻고 와요. 바로 나가요. 지훈 씨는 제 기뻐하는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도 어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거짓말을 제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저는 애교 많은 아내 역할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에게 음식을 집어주고 심지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친구한테 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그 돈 받으면 아기 편하게 앉을 수 있게 더 큰 차로 바꿔요. 지금 차는 좀 좁은 것 같아. 지훈 씨는 고기를 씹다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응, 당연하지. 그 친구한테 빨리 갚으라고 재촉해볼게. 우리 아내는 걱정 말고 몸보신이나 잘해.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고개를 숙여 미역국을 떠먹으며 날카로운 시선을 숨겼습니다. 속으로는 어디 한번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자, 지훈 씨. 당신의 연기는 너무 깊어졌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3일이 지났습니다. 초조한 기다림 속에서도 저는 평소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며 지훈 씨를 다정하게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등을 돌릴 때마다 저는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판사처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셋째 날 오후, 제 휴대폰이 세차게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로부터 대용량 압축 파일이 첨부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것들 때문에 소리내어 울지 않기 위해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고 잔인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흥신소에서 보내온 사진 한 장 한 장이 이미 금이 간 제 믿음에 거대한 망치질을 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투자나 사업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의 피와 땀이 담긴 2억 원은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계좌로 곧장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확대해서 찍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진에는
지훈 씨의 익숙하고 날렵한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소유주 이름은 김유진. 제 순진한 동서였습니다. 그것은 도심 외곽,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내연녀를 숨겨두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지훈 씨와 유진이가 함께 집을 보러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눈을 반짝이며 가구를 가리켰고 지훈 씨는 그녀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눈빛은 그가 연애 초기에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누군가 제 가슴을 쥐어짜는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 입술 위로 짜게 번졌습니다. 2억 원. 제가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심지어 명품 가방 하나 사지 않고 아이를 위해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려고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돈을 내연녀와의 사랑의 보금자리를 짓는데 창문 밖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흥신소의 마지막 메시지는 차가운 결론과도 같았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2주 전에 입주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김유진 씨가 가끔 점심시간에 드나들고 있으며 이지훈 씨 역시 고객 미팅을 핑계로 자주 방문합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덮어 소파에 던져버렸습니다.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뱃속에 든 것도 없는데 위액만 토해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끝한 얼굴, 퉁퉁 부은 눈. 저는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토록 잔인한 배신을 당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뱃속 아이에 대한 생각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제 아이와 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서 저는 침착하게 스마트폰을 프린터에 연결하고 모든 증거를 세부씩 인쇄했습니다. 한 분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요리책 사이에 끼워두었습니다. 다른 한 분은 낡은 물건을 담은 상자에 넣어 친정집으로 보냈고 마지막 한 분은 아이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 씨는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업무 스트레스와 까다로운 상사에 대해 불평하며 소파에 길게 누워 제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주무르며 만족감에 눈을 감고 있는 그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음껏 마지막 평화를 즐겨.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된 아파트는 곧 당신의 명예를 묻어버릴 무덤이 될 테니. 저는 그의 귓가에 몸을 숙여 달콤하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 너무 고생이 많네요. 그냥 그 돈 다시 돌려받으면 안 될까요? 빌려주지 말고요. 저 너무 불안해요. 만약 친구가 돈 떼먹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지훈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는 황급히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그 친구 신용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날 믿어. 며칠만 지나면 이자까지 두둑하게 받을 수 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저만의 방식으로 빚을 받아낼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불공평한 싸움에서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게는 동맹, 더 정확히 말하자면 판을 뒤엎을 졸투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바로 유진의 남편 지석이었습니다. 지석은 지훈 씨의 친동생으로 성격은 무뚝뚝하고 불같으며 자존심이 강했지만 아내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그는 장거리 화물차 운전사였기 때문에 자주 집을 비웠고 그것이 유진이가 남편을 속이고 아주버님과 바람을 피우기 쉬웠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시댁에 보낼 물건이 있다며 지석을 회사 근처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저는 구석진 자리를 골라 아이스 커피 2잔을 시켜놓고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렸습니다. 지석이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허어 웃으며 제게 인사했습니다. 형수님 웬일로 저를 다 부르셨어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주버님은 어디 가시고 임신한 형수님을 혼자 다니시게 해요?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커피를 지석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슬픈 듯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요즘 많이 바빠. 매일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형수님 보기엔
아주버님이 요즘 많이 이상해 지석아. 꼭 넋이 나간 사람 같아. 지석은 놀라 커피를 마시려다 말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상하다니요, 형수님? 사장님이시니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죠. 너무 걱정 마세요. 뱃속 조카한테 안 좋아요. 저는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머뭇거리다 심리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일 때문이 아닌 것 같아. 아주버님이 계속 핸드폰만 붙들고 있고 얼마 전에는 차 청소하다가 이상한 약 영수증을 봤어. 내가 물어보니까 그냥 숨겨버리더라고. 지석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무슨 약인데요, 형수님? 그냥 영양제 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얼핏 봤는데 오로 배출에 좋은 약이라고 적혀 있었어. 여자들이 일 치르고 나서 먹는 그런 약 말이야. 아주버님이 누구한테 사기라도 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돼. 지석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컵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형수님, 그거 진짜예요? 아주버님이 감히 그런 짓을 했다면 제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집안에 바람 피우는 놈은 없어요. 저는 황급히 손을 저으며 놀란 척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한 말을 했네. 내가 잘못 봤을 거야. 지석아, 아주버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나만 괜히 의심 많은 여자 된다. 지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턱 근육이 꿈틀거리고 눈에는 의심의 불꽃이 이글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방금 뿌린 의심의 씨앗이 그 단순한 남자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지석이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몰래 조사를 시작할 것이고 그의 불같은 성격은 제가 곧 터뜨릴 폭탄의 완벽한 뇌관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혀끝에 남은 커피의 쓴맛이 오히려 저를 그 어느 때보다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저는 화제를 돌려 그의 의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아, 동서는 요즘 건강해? 얼마 전에 시댁 갔을 때 보니까 얼굴이 너무 안 좋던데 아내 몸보신 좀 잘 시켜줘. 지석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온통 의문의 영수증과 점잖은 형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재미있는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지석을 만난 지 며칠 후 저는 직접적인 충격으로 계획의 속도를 높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석이 뜬 소문이 아닌 제 눈으로 직접 증거를 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날은 보름이었고 시어머니는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교회에 절에 가고 싶어 하셨지만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지훈 씨는 회사에 갑작스러운 회의가 잡혀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석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자연스러운 말투로 부탁했습니다. 지석아, 어머님 차가 고장났는데 아주버님은 바쁘시네. 네가 와서 아주버님 차로 어머님 좀 절에 모셔다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임신해서 장거리 운전은 힘들어서. 지석은 마침 배송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던 터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네, 형수님. 바로 갈게요. 아주버님께 아파트 경비실에 차키 맡겨두라고 말씀해 주세요. 지석이 오기 전에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지훈 씨의 차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흥신소가 보내준 증거를 바탕으로 제가 다시 인쇄한 약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영수증에는 약 이름과 구매자 이지훈이 명확히 적혀 있었지만 배송지 주소는 유진이의 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살짝 끼워두었습니다. 오늘처럼 햇볕이 강한 날에는 운전하는 지석이 반드시 만질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일을 마친 저는 차문을 잠그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지석이 도착했고 키를 받아 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저는 집에 앉아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차 안에서 곧 벌어질 광경을 상상하면서 말입니다. 제 예상대로 약 2시간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석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태연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석아. 어머님 잘 모셨어? 수화기 너머는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풀무질 소리처럼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분노를 억누르느라 갈라지고 떨리는 지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수님,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아주버님 차에 있던 이 종이, 이게 대체 뭐예요?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무슨 종이? 난 모르는데? 뭐라도 찾았어? 지석은 전화기 너머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멀리 떼어야 했습니다. 낙태 유도제 구매 영수증이에요. 수령인 이름이 김유진이라고요. 저더러 지금 진정하라고요? 저는 끼익하고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갈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지석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길가에 차를 세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놀란 형수 역할을 했습니다. 뭐, 유진이라고? 그럴 리가. 분명히 잘못된 걸 거야. 아니면 아주버님이 누구 대신 사줬다거나. 지석아, 일단 진정해. 어머님 놀라시겠다. 지석은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대신 사줬다고요? 대신 사줬는데 배송지가 유진이 친정집이라고요? 형수님, 더는 아주버님 편들지 마세요. 저 바보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길고 단조로운 신호음만 남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지석은 미끼를 물었고 그의 마음의 상처는 이제 저만큼이나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석이 지금 당장 소란을 피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에 최 여사님이 계시니까요. 그는 이 분노를 억지로 삼키겠지만 그 분노는 유진과 지훈을 마주했을 때 더욱 맹렬하게 폭발할 것이었습니다. 지석과의 폭풍 같은 통화 후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와 하늘 한쪽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승리자의 희열이 아닌 깊고 아득한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뚝뚝하지만 진실했던 시동생 지석이 불쌍했고 벼랑 끝에 선 이 가족이 불쌍했습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전히 지석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기 전에 목소리를 최대한 당황하고 걱정하는 톤으로 조절했습니다. 지석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방금 운 사람처럼 쉬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아주버님이랑 유진이 뭐 이상한 점 없었어요? 그 영수증 말고도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며 고민하는 척하다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지석아. 그냥 아주버님이 가끔 한밤중에 베란다에 나가서 전화를 받고는 바로 통화 기록을 지우더라고. 한 번은 내가 물어봤는데 일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눈빛이 좀 이상했어. 수화기 너머는 침묵,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어설프게 감싸주는 척하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근데 뭐 형제끼리 통화한 거겠지.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마. 동서 불쌍하잖아. 진짜 아픈 거면 어떡해. 제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지석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가 지금 폭풍처럼 집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날 저녁 지석은 유진이가 샤워하는 틈을 타 몰래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제가 술에 취한 지석에게서 들은 이야기지만 저는 그 상황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석은 굳은 살 박인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두 사람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통화 기록은 깨끗했지만 카카오톡 메시지 보관함에서 그는 고객센터라고 저장된 낯선 번호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 알림을 발견했습니다. 배신당한 남자의 직감으로 지석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아기 고양이. 지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침대 매트리스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기 고양이. 제가 봤던 사진 속에서 지훈이 유진을 부르던 그 애칭이 이제 그의 입에서 직접 흘러나온 것입니다. 지석은 그 자리에서 난리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슴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는 현장을 덮쳐야 했습니다. 한 줌의 헛된 희망도 남지 않도록 그 더러운 광경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방에 앉아
옆에서 TV를 보는 척하는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 며칠은 무서운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지석은 휴가를 내고 유진의 모든 움직임을 몰래 감시했습니다. 저는 흥신소가 지훈의 차에 몰래 설치한 GPS 추적기 덕분에 그의 동선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점심 제 휴대폰 화면에 지훈의 차가 서초동의 한적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정원 카페에 멈춰 있다는 신호가 떴습니다. 은밀한 데이트를 위한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동시에 흥신소로부터 유진 역시 방금 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석이 지금 당장 그들을 덮치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이 명확해지기 전에 일이 너무 빨리 터지면 불리한 것은 저였습니다. 저는 지석이 보게 하되 아직 그 추악한 진실에 손대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지석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석아, 방금 동서 어디 가는 거 봤는데 엄청 급해 보이더라. 내가 불렀는데 듣지도 못하고 갔어. 지석은 전화기 너머에서 으르렁거렸습니다. 저 지금 걔 뒤따라가고 있어요. 카페 M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제가 그 인간들 끝장낼 거예요. 지석의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커지는 것을 듣고 저는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석이 카페 근처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을 기다렸다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렸을 때 지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나 지금 회의 중인데 왜 그래 민서야? 저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짜였지만 설득력 있는 가슴 찢어지는 비명이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요. 배가 너무 아파요. 피가 나요. 아기가 잘못될 것 같아요. 지훈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민서야, 진정해. 내가 바로 갈게. 당장 구급차 불러. 도청 장치를 통해 저는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훈이 유진에게 다급하게 말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민서가 유산기가 있대. 나 급하게 가봐야겠어. 넌 여기 있다가 지석이 오면 같이 가든지. 아니면 알아서 가. 조심하고. 지훈은 미친 사람처럼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아이를 잃을까봐 두려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인생 마지막 구명주를 잃을까봐 두려워서였을까요? 지훈이 막 사거리를 지나쳤을 때 지석도 카페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석은 형의 익숙한 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간신히 볼 수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는 그의 망막에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지석은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가 구석구석을 뒤졌고 어두운 구석 테이블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유진을 발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거의 그대로인 음료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얼음이 채 녹지 않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지훈이 몇 년째 입에 달고 사는 음료였습니다. 지석은 아내를 노려보았습니다.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그 새끼 어디 갔어? 너랑 같이 있던 그 개자식 어디 갔냐고. 유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옛날 학교 친구 만나고 있었어. 방금 갔는데. 지석은 비웃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유진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극도의 경멸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본 뒤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유진은 공포에 떨며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이 불발된 불륜 현장 급습은 모든 것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지석의 마음에 결코 아물지 않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형은 그가 나타나자 정말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날 밤 서울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그 소리는 고요한 밤을 찢어버릴 듯 했습니다. 저는 오후에 가짜 유산 소동으로 지친 척하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훈은 넋이 나간 얼굴로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분명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밤 11시경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고 육중한 현관문을 부술 듯한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은 소스라치게 놀라 제 손을 놓고 이마에 땀을 흘렸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눈빛으로. 지석인가 보네. 내려가 봐요.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발걸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독한 술 냄새가 집 안으로 확 풍겼습니다. 지석이 서 있었습니다. 옷은 비에 흠뻑 젖었고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빈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달려들어 지훈의 멱살을 잡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형은 내 형이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 아내랑 잘 수가 있냐고. 지석의 절규는 넓은 집안을 울렸고 밖에 빗소리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지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동생의 손을 떼어내려 애쓰며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했습니다. 너 취했구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 난 그런 적 없어. 남들이 이간질하는 거 듣지 마. 지석은 크게 웃었습니다. 광기 어리고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남들이라고? 내 눈으로 똑똑히 형 차를 카페에서 봤어. 형이 마시던 커피도 봤다고. 아직도 발뺌할 거야? 형이 걔 낙태시키고 집까지 사줬잖아.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지우는 할 말을 잃고 더듬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석은 분노에 차주먹을 휘둘러 지훈의 얼굴을 세게 가격했습니다. 그 주먹에는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남자의 모든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쓰러졌고 코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인 최 여사님이 언제 왔는지 모르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지훈이 초인종 소리를 듣고 몰래 구원을 요청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지석에게 달려들어 그를 껴안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지석아, 얘야. 형 때리지 마. 차라리 이 어미를 죽여라. 저는 2층 계단에 서서 이 혼란스러운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불빛이 탐욕과 욕정,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들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비겁한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등 뒤에 숨어 일어나는 지훈을 보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버려진 아이처럼 통곡하는 지석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 희비극적이고 처참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대신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칭송하던 그 모범적인 가족의 실체는 속이 이토록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밖의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고 천둥 소리는 여전히 멀리서 울려 퍼졌지만 지금 거실의 공기는 폭풍우보다 더 숨막히고 무서웠습니다. 최 여사님은 지훈을 부축해 일으키고 휴지로 귀한 아들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꾸짖는 눈빛으로 지석을 돌아보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지훈의 명예를 구하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왜곡되더라도 상관없다는 듯이 그녀는 지석을 보며 엄격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석아, 네가 너무 경솔했어. 내 형은 아무 잘못도 없어. 모든 건 이 어미 탓이다. 내가 시켜서 한 일이야. 지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요? 어머니 탓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최 여사님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아마도 오래전부터 머릿속으로 준비해 왔을 법한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유진이 친정 부모님이 시골에서 도박빚을 져서 조폭들한테 협박을 당하고 있었어. 너 걱정시킬까봐 말도 못하고 나한테 와서 울면서 사정하더구나. 내가 당장 현금이 없어서 지훈이더러 적금 깨서 빌려주라고 한 거야. 둘이 만난 건 빚 문제 해결하려고 상의한 거고 병원에 간 건 유진이가 너무 속을 끓여서 몸이 쇠약해져서 그런 거야. 넌 내 아내도 내 형도 불쌍하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사람을 반죽여나? 그 뻔뻔하고 매끄러운 거짓말에 계단 위에 서 있던 저조차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덮기 위해 감히 사돈의 명예와 모성애까지 끌어들인 것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지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지 못했지만 어깨의 떨림은 잦아들었습니다. 아마도 위기를 모면하게 해준 어머니에게 속으로 감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석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람이었고 어머니의 말을 듣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흉흉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혼란스러움만이 남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 왜 유진이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최 여사님은 아들이 수긍하는 것을 보고 곧장 계단 위에 서 있는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갑자기 날카롭고 악독해졌습니다. 그리고 너, 민서야. 넌 형수라는 애가 동생이 오해하는 걸 보고도 설명해주지 않고 거기 서서 구경만 해? 네가 아주버님이랑 동생이 서로 싸우다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니?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불륜을 감싸는 것을 넘어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우고 저를 무심하고 가족을 이간질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람의 마음속 잔인함이 귀신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너무 무서워서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순종적이고 유약한 며느리 역할을 했지만 제 옷 주머니 속의 손은 어느새 녹음 모드를 켜둔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의 모든 거짓말, 지훈의 모든 변명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방으로 향하며 배에 손을 얹고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봤지? 아가야? 저게 내 할머니고 내 아빠란다. 그들이 엄마와 너를 벼랑 끝으로 몰았으니 엄마가 무정하다고 원망하지 마렴. 그날 밤 저는 빗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마음은 재처럼 차가웠지만 복수를 향한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불타올랐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간 후 우리의 넓은 집은 무서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지우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걷고 조용히 말하며 시어머니가 꾸며낸 동서를 도와준 잘못을 뉘우치는 남편 역할을 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거나 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이 오히려 지훈을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부엌에서 잉어죽을 끓였습니다. 파와 고수의 향긋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죽 한 그릇을 떠서 지훈 앞에 놓았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아득했습니다. 따뜻할 때 먹어요. 오늘 마트 갔다가 대학 동창 화영이 만났는데 걔네 집 얘기 듣고 너무 소름 돋아서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지훈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저를 탐색하듯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얘긴데, 민서야? 또 귀신 얘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맞은편 의자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목소리는 으스스하게 낮아졌습니다. 아니, 인과응보 이야기. 화영이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내연녀가 임신했는데 아이가 꽤 컸을 때 낙태를 강요했대. 그 후에 내연녀는 하혈이 심해서 죽고 그 아기. 사람들이 그러는데 태아령은 영험해서 계속 그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붉었던 지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요즘 나도 밤마다 꿈에서 어린아이가 우리 침실 구석에 서 있는 걸 봐. 얼굴은 없는데 계속 아빠 아빠하고 울어. 너무 처절하게. 쨍그랑. 지훈의 손에 있던 숟가락이 죽그릇으로 떨어지며 죽이 밖으로 튀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몸을 숙여 숟가락을 주우며 더듬거렸습니다. 당신 자꾸 이상한 소리 할래. 임신해서 예민하니까 그런 헛된 꿈을 꾸는 거야. 내일 내가 보호부적이라도 사서 걸어줄게. 저는 그가 테이블에 튄 죽을 허둥지둥 닦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처럼 악랄한 짓을 저지른 자는 온 숲의 나무로 부적을 만들어도 자기 마음속의 귀신을 쫓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등을 돌리고 누워 가끔씩 놀라며 꿈에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안 돼. 아기 죽이지 마. 아파요. 아빠. 제가 그렇게 소리칠 때마다 지훈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는 저를 꽉 껴안고 안심시키는 말을 중얼거렸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민서야. 내가 여기 있잖아. 아무도 우리 아기 해치지 못해. 저는 그의 품에서 흐느끼는 척했습니다. 배신자 남편의 옷깃을 적시는 눈물이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고한 아이의 운명을 위한 눈물이었고 동시에 악인이 자신의 양심에 의해 고통받는 것을 보는 희열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집안 분위기가 여전히 어색할 때 유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점심시간에
값비싼 수입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지금 유진의 모습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채했지만 여전히 깊게 파인 관능적인 원피스를 입은 모습은 그녀의 천박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들어와 저를 보더니 황급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뵈러 왔어요. 요즘 집안이 너무 시끄러워서 형님이 걱정하실까 봐요. 태아한테 안 좋을까 봐 몸보신하시라고 오렌지 좀 사왔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오렌지 바구니를 보고 이내 유진의 순진무구한 죄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극도의 혐오감이 치솟았습니다. 이 여자는 방금 자기 자식을 죽이고 형님의 행복을 산산조각 내놓고 이제 와서 이해심 많은 동서 역할을 하러 감히 이 얼굴을 들이민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하지 않고 입꼬리를 올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동서. 이 오렌지 아주버님이 동서 오로 배출 약 먹고 몸보신하라고 사준 거 아니야? 난 못 먹겠네. 목이 메일 것 같아서.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형님도 참 농담도 잘하셔. 그날 일은 오해였다니까요. 어머님이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더니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어나 부엌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부엌에 가서 오렌지 깎아드릴게요. 형님이 오렌지 조각 내서 드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그녀가 부엌에 가려는 이유를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마주칠 기회를 노리거나 혹은 이 집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은근히 저를 도발하려는 것이겠죠. 저는 벌떡 일어나 그녀의 길을 막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서, 여긴 내 집이고 내 부엌이고 내 남편이야. 유진은 제 기세에 눌려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단호하고 명확하게. 부엌이든 우리 부부 침실이든 더러운 사람은 들어올 수 없어. 돌아가. 그리고 네 목숨이나 잘 챙겨. 업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니까. 유진은 떨었고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황급히 가방을 챙겨 귀신에 쫓기듯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뻔뻔함은 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유진과의 만남 이후 저는 지훈이 점점 더 쇠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석으로부터의 압박, 저의 의심, 그리고 제가 꾸며낸 태아령에 대한 악몽이 그를 넉나간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잠들지 못하고 베란다에 앉아 계속해서 담배를 피워댔습니다.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타서 베란다로 나가 그의 어깨에 얇은 가디건을 걸쳐 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관대했습니다. 왜 그래요? 또 돈 걱정이에요? 아니면 무슨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어요? 지훈은 깜짝 놀라 황급히 담배를 비벼 끄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잠 못 이룬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산 세월이 얼마인데 난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나도 사람들한테서 이런저런 소문 많이 들었어요. 동서 이야기, 그 아이 이야기. 지훈이 입을 열어 부인하려 했지만 제가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막았습니다. 아니, 변명부터 하지 말고 내 말부터 들어요. 만약 당신이 실수를 했다면, 남자의 한순간 약한 마음 때문이었다면 난 이해할 수 있어요. 난 그냥 당신이 나한테 단 한 번만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랄 뿐이에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 난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어요. 당신이 완전히 그 관계를 정리하고 나와 우리 아기에게 돌아온다면요. 제 말은 마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던져진 구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지훈은 저를 제 눈 속의 진심과 어리석음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비겁함과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한 가정의 기둥이라는 남자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머리를 파묻고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한번 미쳤었나 봐. 그날 술에 너무 취해서. 그 아이, 내 아이 맞아. 하지만 당신을 잃을까봐, 이 가정을 잃을까봐. 그래서 그녀에게 지우라고 했어. 맹세할게. 이제 완전히 끝냈어. 나 정말 후회해. 저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공허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뉘우치는 사람을 탓할 수는 없죠. 잘못을 알았으니 됐어요. 하지만 제 다른 손은 무릎 위 담요 아래에 숨겨져 베란다에 나올 때부터 이미 녹음 모드를 켜둔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모든 자백, 모든 흐느낌이 하나도 빠짐없이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강철 같은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최 여사님의 그 어떤 거짓말도, 유진의 그 어떤 부인도 더는 통하지 않을 증거를 말입니다. 저는 지훈을 부축해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낸 그가 잠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누워 시계 초침 소리에 맞춰 규칙적으로 뛰는 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판의 날까지의 시간을 거꾸로 세면서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용서받았다고 생각해서인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하는 지훈을 보고 저는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다른 구의 낡은 건물에 숨겨진 사무실을 선택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변호사는 40대 정도의 여성으로 이름은 김지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과 전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올려놓았습니다. 어젯밤 지훈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 은행 이체 내역 캡처 사진, 유진 명의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 그리고 흥신소의 보고서까지. 김 변호사는 증거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를 아주 잘해오셨네요. 이 증거들이라면 법정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남편분이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을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집을 사준 것은 명백한 불법 재산 은닉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거래를 무효화하고 그 돈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이 싸움은 매우 힘들고 지칠 겁니다. 특히 임신 중이시라면요. 정말로 이혼을 원하시는 게 맞습니까? 저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의 부드러운 태동이 마치 격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해요. 제 아이가 거짓으로 가득 찬 가정에서 비도덕적인 아버지를 두고 태어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 아이에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고 싶어요. 단 한 푼도 빠짐없이요. 변호사와의 만남 후 저는 은행으로 가서 또 다른 중요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는 제 개인 명의의 적금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모아온 돈과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였습니다. 그 돈을 모두 친정어머니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또한 결혼 예물로 받은 금부치들도 모두 모아 어머니 명의로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차가운 머리와 굳어진 마음으로 처리했습니다. 예전에는 부부란 서로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고 돈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배신 앞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특히 엄마가 된 여자는 다른 사람의 양심에 기대기 전에 스스로와 아이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은행을 나서자 며칠간의 장마 끝에 서울의 하늘이 맑게 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법적 서류는 준비되었고 덫은 놓였습니다. 이제 이 희비극의 막을 내릴 좋은 날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서류는 은행 대여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유롭게 앉아 시기가 무르익기만을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목숨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시어머니 최 여사님은 그녀의 귀한 가족을 뒤덮은 어두운 분위기를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그녀는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물이 흐를 듯이 달콤했습니다. 오늘 저를 비난하던 날카로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민서야, 다음 주가 내 30번째 생일이더라. 내가 생각해봤는데 올해는 9수이기도 하고 또 임신까지 했잖니. 내가 내 액땜도 해주고 우리 가족들끼리 정도 다질 겸
우리 집에서 성대하게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싶구나.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입꼬리를 올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정을 다져요? 아니면 이 파티를 이용해 갈등을 덮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공들여 꾸며온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이라는 가면을 보여주려는 것이겠죠. 저는 최 여사님이 초조해질 만큼 몇 초간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세심하시네요. 너무 감동이에요. 요즘 저도 몸이 무거웠는데 어머님과 식구들이 이렇게 챙겨주시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최 여사님은 그 말을 듣자 금이라도 캔 듯이 기뻐하며 사내 진미로 가득 찬 메뉴를 줄줄이 읊었습니다. 맏며느리 몸보신을 위해 직접 요리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이 연극을 혼자 연출하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는 척하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아버님 쪽 고모님들이랑 삼촌들도 다 초대해서 같이 즐기면 어떨까요? 오랫동안 찾아뵙지도 못했는데요. 그리고 어르신들께 좋은 기운 받아서 어머님 손주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최 여사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안의 추문이 밖으로 새어나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헛된 체면과 자신의 은폐 능력에 대한 믿음이 이겼습니다. 그녀는 혀를 차며 동의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겠네. 사람이 많을수록 좋지. 내가 직접 전화해서 모시라고 할게. 넌 그저 예쁜 옷이나 준비해서 오면 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시어머니의 어리석음과 허영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아들을 심판할 가장 중요한 증인들에게 직접 초대장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온 친척이 모인 생일 파티, 촛불과 꽃 그리고 경악스러운 비밀이 함께하는 파티. 그것은 분명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생일 선물이자 그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악몽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그 위선적인 가면이 만천하에 찢겨나갈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운명의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대신 저 자신에게 피부 관리와 임산부 마사지를 선물했습니다.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잔잔한 명상 음악을 들으며 라벤더 아로마 오일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밤의 큰 전투를 위해 모든 근심과 걱정을 씻어내고 최상의 마음 상태를 준비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강렬한 붉은색의 인부복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행운의 색깔이지만 오늘 저에게 그것은 승리의 색깔,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자부심의 색깔이었습니다. 저는 가볍지만 날카롭게 화장을 하고 잠 못 이룬 밤의 창백함을 가리기 위해 붉은 립스틱을 덧발랐습니다. 거울 속의 저를 보니 차갑고 단호하며 위험한 기운을 풍기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빗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리며 지훈과 유진이 나눈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열어보니 눈에 들어온 메시지 내용에 피가 머리로 솟구쳤습니다. 유진, 오빠, 오늘 그 여자 생일 파티에 사람 엄청 많이 온대. 우리 일 들킬까봐 무서워. 지훈은 곧바로 경멸적인 어조로 답장했습니다. 지훈, 뭘 걱정해. 우리 와이프 멍청하잖아. 내가 몇 마디 달래주고 엄마가 연기 좀 하면 바로 속아 넘어가. 오늘 밤엔 그냥 슬프고 반성하는 표정만 잘 지어. 끝나고 오빠가 신상 가방 사줄게. 메시지를 다 읽고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소리가 텅 빈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칼날이 목에 닿은 이 순간까지도 그들은 저를 조종할 수 있는 멍청한 인형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우는 저를 데리러 일찍 집에 왔습니다. 그는 멋진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왁스를 발라 윤기가 흘렀습니다. 손에는 붉은 벨벳으로 포장된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저를 보자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달려와 제 허리를 감싸고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 아내 오늘 너무 예쁘다. 꼭 여배우 같네. 가자 여보. 다들 기다리고 있어. 오늘 내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만들어줄게. 저는 그의 들뜬 얼굴을 보며 구역질을 참아내고 부드럽게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당신과 모두를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당신이 좋아했으면 좋겠네.
지우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허허 웃으며 제 가방을 들어 차로 향했습니다. 차는 시댁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뇌관이 작동된 폭발할 순간만을 기다리는 시한폭탄을 싣고서 시댁은 오늘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샹들리에는 환하게 켜져 있었고 화병마다 신선한 꽃이 가득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고모님들과 삼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져 분위기는 겉보기에는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쥐고 있는 저의 예민한 감각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어색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석은 구석에 앉아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 옆에 얌전히 붙어 수수한 색의 원피스를 입고 마치 죄인처럼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지훈에게 애틋한 눈빛을 보내다가도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파티가 시작되고 모두가 제 생일을 축하하며 잔을 들었습니다. 지훈이 일어나 모범적인 남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벨벳 상자에서 보석이 박힌 금목걸이를 꺼내 친척들의 감탄 속에서 제 목에 다정하게 걸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생일 축하해. 힘들게 우리 아기를 품어줘서 고마워. 이 작은 선물은 내 마음이야. 당신과 우리 아기가 항상 평안하길 바라. 저는 목에 걸린 차가운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마치 뱀이 목을 감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여전히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 세심하네요. 최 여사님도 질세라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난 줄 게 없다. 우리 며느리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 좀 주는 거야. 순산하길 바란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제 앞에서 연기하고 있는 위선적인 얼굴들을 보고 이내 술잔을 꽉 쥐어 손등이 하얗게 변한 지석을 보았습니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손에 든 물잔을 들고 헛기침을 하여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방 안은 점차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입가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와주신 고모님, 삼촌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 기쁜 날, 저도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 남편과 동서가 그동안 제게 보여준 그 깊은 정에 보답하기 위해 제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입니다. 지훈과 유진은 서로를 쳐다보며 잠시 당황했지만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TV 근처에 서 있던 조카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이모 휴대폰 좀 TV에 연결해 줄래? 이모가 다 같이 기념사진 좀 보려고. 지훈은 허허 웃었습니다. 여보, 또 결혼식 영상 만들었어? 로맨틱하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 중앙에 65인치 TV 화면이 켜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곧 적나라한 진실이 빗속으로 드러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극도의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TV 화면이 켜졌지만 그것은 모두가 기대했던 낭만적인 결혼사진이나 화목한 가족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첫 번째로 나타난 사진은 지훈과 유진이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익숙한 체격과 옷차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10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부산으로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거실의 소음이 순식간에 부쉈습니다. 공간은 에어컨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지훈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손에 든 와인잔이 흔들려 넘칠 뻔했습니다. 유진은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테이블 끝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모두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2억 원의 이체 영수증과 김유진 명의의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심과 경악에 찬 시선들이 지훈과 유진에게 쏟아졌습니다. 최 여사님은 입을 떡 벌린 채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넓은 방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며 위선적인 분위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민서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한번 미쳤었나 봐. 그 아이 내 아이 맞아. 하지만 당신을 잃을까봐, 이 가정을 잃을까봐 그래서 그녀에게 지우라고 했어. 맹세할게. 이제 완전히 끝냈어. 지훈의 추악하고 비겁한 자백 한마디 한마디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뺨을 후려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친척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막았고 어떤 사람은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테이블 구석에 앉아있던 지석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은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온몸이 곧 폭발할 시한폭탄처럼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꺼, 당장 꺼. 민서야, 너 미쳤어. 하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저는 TV 앞을 막아서서 극도의 경멸이 담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죽음 같은 정적 속에서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왜 꺼야 하죠? 이게 바로 당신과 당신 가족이 그토록 숨기려고 했던 진실이잖아요. 날 사랑한다고 했죠. 가족을 위해 산다고 했죠. 그런데 당신은 동서랑 자고 자기 자식을 죽이고 아내의 피땀 어린 돈으로 내연녀에게 집을 사줬어요. 당신 스스로가 사람답다고 생각해요? 유진은 그때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처절하게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가슴을 부여잡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전체는 경멸, 분노, 경악이라는 감정의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마치 배신자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여왕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소위 가족의 행복이라는 파편들이 제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극은 끝났고 배신에 대한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충격적인 영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저는 두 번째 처벌을 가했습니다. 최 여사님의 탐욕과 계산적인 마음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서류철을 들고 은행 거래 내역서와 집 계약서 사본을 꺼내 유리 테이블 위로 세게 내던졌습니다. 종이가 부딪히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이는 최 여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죽음처럼 고요한 방 안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똑똑히 보세요. 이게 바로 어머님 아들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거짓말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2억 원. 제가 5년 동안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참아가며 피땀 흘려 모은 돈 2억 원을 어머님의 그 귀한 둘째 며느리에게 사랑의 보금자리를 지어주느라 다 썼다고요. 최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길게 이어진 숫자들은 그녀의 눈앞에서 춤을 추었고 그녀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돈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녀에게 이렇게 큰 돈을 남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은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돌아보았습니다.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감히 집안 돈을 빼돌려서 걔한테 집을 사줘? 너 미쳤구나, 지훈아. 내 노후자금, 내 아내의 피땀 어린 돈을. 지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가장 치욕적인 자백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유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동서. 그 집 받으니 좋았겠네. 작은 생명 하나를 아파트 한 채와 바꿨으니 꽤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어? 내 돈을 그렇게 쉽게 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야. 유진은 흐느꼈습니다. 눈물의 두꺼운 화장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님의 발치로 기어가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전 아무것도 몰라요. 다 아주버님이 시켜서 그런 거예요. 보상해주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전 받기 싫었어요. 그녀의 어설프고 비겁한 거짓말은 친척들의 눈에 경멸감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목한 가정이라고 칭찬하던 고모님들과 삼촌들은 이제 그들을 마치 이상한 생물체 보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수군거림이 벌집을 쑤신 듯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탐욕스러운 자들의 몰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기쁨이 아닌 씁쓸한 허탈함만이 남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족의 정과 도덕의 가치는 이토록 값쌌던 것입니다. 단지 돈 몇 푼에 매수되고 흑백이 뒤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한때 숭배했던 남편, 지훈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영혼 없는 껍데기, 비겁하고 천박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지석은 그 마지막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본 후 지석은 길을 잃은 짐승처럼 고통스러운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핏발이 선 붉은 눈으로 테이블 위에 비싼 와인병을 잡아 바닥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붉은 와인이 피처럼 튀었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양옆으로 물러섰습니다. 지석은 폭풍처럼 지훈에게 달려들어 그 점잖은 형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연달아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 주먹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동생의 주먹이었습니다. 자기 집 안에서 아내를 빼앗긴 남편의 주먹이었습니다. 넌 내 형이잖아. 어떻게 감히 내 아내랑 자? 어떻게 형수님 돈으로 걔를 먹여 살려? 너 인간이긴 하냐, 이지훈. 지석의 절규는 눈물에 섞여 갈라졌습니다. 그는 때리면서 울었습니다. 남자의 짜디짠 눈물이 햇볕에 그을린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은 감히 반격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석의 광기에 너무 놀라 저항할 생각조차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저 머리를 감싸고 매를 맞았고 코와 입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은 남편이 내연남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경악하며 말리러 뛰어들었지만 지석에게 뺨을 맞아 나가떨어져 깨진 유리 조각 위로 쓰러졌습니다. 꺼져, 이 더러운 여자야. 내가 널 여왕처럼 모셨는데 네가 감히 내 형이랑 붙어먹어?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화려한 거실 한복판에서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붉은 현수막의 아이러니 속에서 전례 없는 혼돈이 펼쳐졌습니다. 최 여사님은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맏아들을 구하러 달려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삼촌 한 분과 다른 친척들이 겨우 달려들어 지석을 떼어냈습니다. 지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지훈과 유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목소리는 죽음의 기운을 담아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너랑 나랑은 형제도 뭣도 아니야. 난 이혼할 거다. 그리고 너, 이 천하의 나쁜 년.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저는 벽 한 구석에 기대어 눈앞의 아수라장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제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얼굴을 벗겨냈습니다. 하지만 지석의 극심한 고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폭력의 폭풍이 잠시 셌고 깨진 접시와 너덜너덜해진 사람들만이 남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이 연극을 끝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온전한, 아직 자르지 않은 생일 케이크가 놓인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용히 새하얀 종이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감사 편지도 선물 목록도 아닌 이혼 서류였습니다. 며칠 전 제 이름은 이미 서명해 두었습니다. 제 서명은 과거를 떨쳐내려는 제 결심처럼 단호하고 힘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최 여사님이 눈물로 닦아주는 피투성이 얼굴의 지훈을 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고 더는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지훈 씨, 이게 제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서명해요. 난 남편을 공유하는 삶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것도 내 동서와 함께라니. 역겨운 거 알아요? 지훈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위선이 없었습니다. 오직 절망과 애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서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날 용서해줘. 지금 날 버리지 마. 저는 차갑게 웃으며 원망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저를 보는 최 여사님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어머님이라고 부를게요. 아드님, 다시 데려가셔서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그리고 그 2억 원과 나머지 공동 재산은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겠습니다. 돌려줄 준비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할 겁니다. 그때는 집과 직장만 잃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제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라면 지우는 그가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핸드백을 들고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한때 수많은 기쁨과 슬픔, 행복한 가정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찬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지석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석아, 미안해. 이런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널 이 일에 끌어들여서. 하지만 넌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 잘 지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제 하이힐 소리는 단호하고 깔끔했습니다. 뒤에서는 유진의 울음소리와 친척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저를 붙잡으려고 따라왔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구명줄을 잃을까, 빚과 사회의 비난을 혼자 감당해야 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민서야, 가지마. 네가 가면 난 어떻게 살아? 그의 처절한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제 손에 닿기도 전에 지석에게 막혔습니다. 지석은 형 앞을 가로막고 그를 세게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형수님 놔줘. 그분한테 고통 준 걸로도 부족해? 나한테 한 대 더 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지석의 방해 덕분에 저는 그 집의 무거운 철대문을 나설 충분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제가 정말로 떠나고 가정이 정말로 파탄난 것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골목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하늘아, 우리 집안이 무슨 죄를 졌길래 내 팔자가 이리도 기구한가. 며느리는 집 나가고 아들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동네 사람들 와서 구경 좀 하세요. 그녀의 통곡 소리는 귀에 거슬리고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지만 그 불행이 바로 자신이 방관하고 감쌌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만약 그날 그녀가 지훈을 막았다면, 만약 그녀가 헛된 체면 대신 아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쳤다면 오늘 같은 비극적인 결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작은 골목을 빠져나오며 노란 불빛과 혼란스러운 소리들을 뒤로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시원하고 상쾌하게 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의심과 거짓 속에서 살 필요도, 그 위선적인 얼굴들을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앞길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나이 든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았습니다. 만삭의 배를 하고 혼자 있는, 화장은 했지만 슬픔이 묻어나는 제 얼굴을 보고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어디 가세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저는 창밖을 보며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도감의 미소였습니다. 집에 가요, 기사님. 제 집으로요. 방금 아주 긴 악몽에서 깨어났거든요. 차는 저를 소위 시댁이라 불리던 곳, 그 고통스러운 과거로부터 멀리 데려갔습니다. 저는 배에 손을 얹고 안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에게 속삭였습니다. 가자, 아가야. 이제부터는 우리 둘뿐이야. 하지만 엄마가 모든 걸 다 보상해 줄게. 저 밖에 세상은 아주 넓단다. 배신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만 있을 뿐이야.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해방감과 더 밝은 내일에 대한 믿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가지고 떠났지만 제가 남기고 온 폭풍은 이제 막 그 가족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최 여사님 댁의 이야기는 동네 전체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골목 입구 찻집 아주머니부터 호기심 많은 이웃들까지 그들 가족이 집 밖으로 나올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이 동서랑 바람 피우는 걸 감싸줬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더니 정말 복도 없지. 최 여사님은 창피해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온종일 집에서 한숨만 쉬다가 혈압이 올라 의사를 불러야만 했습니다. 지훈의 경우 그는 제가 떠나면 아내와 아이만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울기만 하다가 포기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지훈의 부도덕하고 문란한 사생활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긴 익명 이메일이 그의 회사 이사진과 인사팀에 직접 발송되었습니다. 지훈이 다니던 회사처럼 이미지를 중시하는 대기업에서 고위급 간부가 동서와의 불륜 스캔들에 연루되고 심지어 재산 은닉 행위까지 저질렀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해고 결정은 그가 저를 대했던 것처럼 신속하고 잔인하게 내려졌습니다. 지훈은 그날 바로 해고당했고 몇 가지 개인 물품이 담긴 종이 상자를 들고 동료들의 비웃음 속에서 회사 건물을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백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비극적인 것은 유진과 지석이었습니다. 유진이 무뚝뚝하고 낭만이라고는 모른다고 불평했던 그 남편 지석은 이제 그녀의 진짜 악몽이 되었습니다. 운명의 생일날 밤, 지석은 유진의 모든 옷과 화장품을 마당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웅크리고 있는 배신자 아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꺼져. 내 그 더러운 몸뚱어리 가지고 내 부모님한테나 가서 다시 배우라고 해. 우리 집은 너 같은 여자 안 받아. 유진은 울며 불며 지석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그는 그녀를 멀리 밀쳐냈습니다. 결국 그녀는 밤중에 단 한 푼도 없이 가풍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친정에서도 외면당한 채 가방을 끌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탐욕과 비천한 욕망에 대한 대가를 그녀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재판은 2달 후 어느 쓸쓸한 가을 아침에 열렸습니다. 하늘은 지훈의 미래처럼 잿빛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법정에 왔습니다. 초췌한 모습, 덥수룩한 수염, 걱정으로 야윈 몸에 헐렁하게 걸쳐진 구겨진 정장. 변호사와 함께 들어서는 생기 넘치고 배가 제법 부른 저를 보자 지훈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의 빛이 스쳤지만 제 차가운 태도에 곧바로 사그라들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제 변호사가 능숙하게 앞을 가로막아 그가 감정에 호소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들여 모은 자백 녹음부터 불륜 영상, 불법 자금 흐름을 증명하는 은행 거래 내역까지의 강철 같은 증거들 덕분에 재판은 신속하게 그리고 완전히 제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제 어머니 또래의 여성으로 돋보기 안경 너머로 지훈을 엄격하고 경멸적인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법봉을 두드리며 제가 이혼할 권리가 있으며 양육권도 전적으로 제게 있고 지훈은 이전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현재 실업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의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이 지훈이 유진에게 사준 오피스텔 거래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혼인 기간 중에 공동 재산이 아내의 동의 없이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그 아파트 가치의 절반, 즉 1억 원을 제게 반환해야 했고 남은 재산도 절반으로 나눠야 했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는 현재 현금이 없었고 아파트는 유진 명의였지만 그녀는 이미 자취를 감추거나 돌려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지훈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이동수단이었던 자동차를 금매로 팔아야 했고 친구들부터 사채업자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제게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들고 저는 법원 문을 나서며 자유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지훈이 뒤따라오며 갈라진 목소리로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민서야, 날 이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몰아야겠어? 난 이제 다 잃었어. 직장도 집도 차도 없어.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저는 돌아서서 한때 제 남편이었던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당신을 민 게 아니야. 인과응보가 당신을 민 거지. 당신이 내 피땀 어린 돈으로 내 연녀를 먹여 살릴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해봤어? 그 2억 원, 난 우리 아기 이름으로 적금 들어줄 거야. 아빠가 자기 잘못을 갚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당신? 사지 멀쩡하잖아. 여자한테 빌붙지 말고 당신 힘으로 다시 시작해봐.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법원 마당에 홀로 남겨진 인생의 길가에 버려진 먼지처럼 작고 초라한 지훈을 뒤로 한 채
시간이 흐르고 제 배는 점점 불러왔고 제 삶도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전시댁의 소식은 가끔씩 지인들을 통해 마치 스쳐 지나가는 독한 바람처럼 들려왔습니다. 듣자 하니 가정이 파탄나는 충격을 겪은 후 큰아들은 빚더미에 앉아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작은아들은 멀리 일하러 떠나 소식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가벼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고 넓고 텅 빈 집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누워만 있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이제 배달 기사로 일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저녁에는 늙은 어머니의 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궁핍한 생활의 모자는 매일같이 서로를 탓하며 싸운다고 했습니다. 어느 비오는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최 여사님 댁에 익숙한 집 전화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뇌졸중으로 인해 어눌해진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야, 나다. 너 잘 지내니? 네, 내 손주. 곧 태어나니? 최 여사님의 목소리는 예전의 그 날카롭고 거만한 목소리와는 달리 힘없고 처량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제가 보고 싶고 손주가 보고 싶고 너무나 후회된다며 죽기 전에 손주를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에 제 마음도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속았던 지난날의 기억, 그녀가 유진에게 건네던 약봉지, 저에게 보였던 그 잔인함이 떠오르며 피어오르던 동정심은 곧바로 사그라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후회가 양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운명의 징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만약 지훈이 직장을 잃지 않았다면, 만약 그들 가족이 여전히 화목했다면 그녀가 이 남이었던 며느리를 기억이나 했을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평온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 제 아이는 곧 태어나요. 하지만 그 아이는 여사님의 손주가 아니에요. 여사님의 손주는 그 아이 아빠가 다른 여자를 낙태시키러 데려간 날, 그리고 여사님이 그 죄를 덮어준 날, 이미 죽었어요. 저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제 아이도 그 위선적인 이씨 성업 씨도 아주 잘 클 거예요. 여사님은 건강 잘 챙기셔서 평생 죗값 치르세요.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영원히 차단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독한 게 아니야, 아가야. 그냥 나쁜 것들로부터 너를 지키는 것뿐이야. 이제 우리 둘의 세상에는 따뜻한 햇살만 가득할 거야. 5년 후 제 작은 꽃집은 푸른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조용한 거리에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장미와 하얀 구절초 꽃잎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 여분의 꽃가지를 다듬으며 흙과 꽃의 향긋한 내음을 맡았습니다.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재혼하지도 기댈 어깨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돈과 모아둔 돈으로 이 꽃집을 열었습니다. 제 꿈을 이루면서 엄마를 쏙 빼닮은 똑똑하고 귀여운 아들, 본번이를 돌볼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그림 다 그렸어요. 작은 테이블에서 보니의 낭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달려와 화려한 꽃밭에 서 있는 엄마와 아들을 그린 그림을 자랑했습니다. 하늘에는 활짝 웃는 해님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아들의 뺨에 입을 맞추고 머리카락에 남은 달콤한 우유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머, 우리 보니 정말 잘 그렸네. 이따가 엄마가 상으로 아이스크림 사줄게. 제 삶은 이제 이렇게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오후에 아이를 데리러 가고 저녁에는 함께 책을 읽고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위선적인 호화로운 파티도 교활한 계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한 사랑만이 매 순간 존재했습니다. 아들과 즐겁게 놀고 있을 때 저는 문득 허름하고 검게 그을린 한 남자가 낡은 오토바이를 끌고 가게 앞에 멈춰 옆 가게에 배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색이 바랜 점퍼를 입고 앞코가 다른 운동화는 흑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고된 삶의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돌아섰고 우리의 시선이 순간 마주쳤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5년 만에 만난 그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예전에 그 점잖고 멋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세상에 짓밟힌 자의 고단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저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내 그의 시선은 제 손을 잡고 있는 본이에게로 미끄러졌습니다. 당혹감, 부끄러움, 그리고 고통이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모자를 깊게 눌렀어 자신의 초라함을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시동을 걸어 검은 연기를 남긴 채 허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굽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어떤 원망이나 희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 제 인생을 스쳐 지나가며 오래전에 아문 상처를 남긴 사람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부르지 않았고 아들에게 아빠를 알려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과거는 잠들었고 그대로 두어야 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보니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가자, 아들.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우리 모자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로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앞길을 따뜻하고 희망차게 비추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새로운 새벽이 단지 새로운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 모자의 인생 전체를 위해 진정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폭풍우는 물러가고 그 자리에는 스스로 일군 평온하고 행복한 날들이 남았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단단한 행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얼마나 깊고 절실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돈은 때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것은 위선적인 행복의 성을 쌓을 수도 있지만 탐욕의 눈이 멀면 인간의 존엄성을 묻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 민서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여성이 자신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달콤한 복수는 증오 속에서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과거를 놓아주고 스스로 빛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